자, 오늘 2단원이죠. 태양계와 지구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융합과학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1단원에서는요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하는 과정을 쭉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에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생성되는 과정들, 그리고 별과 은하가 생성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었거든요. 2단원은 태양계와 지구, 즉 범위가 좀 더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별 중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태양, 그리고 그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2단원에서 살펴볼 거고요. 특히나 이제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내용 중에 태양계의 역학이나 또는 지구의 대기 부분에서 물리적인 내용들이 좀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물리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뒤에 가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페이지 21쪽에 태양계의 형성부터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별의 생성 과정을 잘 한번 떠올리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들을 우리가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중에서는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태양밖에 없어요. 그죠? 자, 태양계의 형성 과정은 일단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태양계 성운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별의 생성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별의 생성 과정은 별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간 물질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모여 있어서 밀도가 높은 지역들, 그런 지역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장소가 우리가 성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도 분명히 성운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성운은 그냥 태양계 성운이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성운들이 모이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점점 일정한 형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주변에 자신의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생성되는 게 바로 원시별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후에 원시별의 내부 온도가 더 높아져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때를 우리가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계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주계열성 내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계열성이 바로 태양이죠. 오케이?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성운의 형성에 초신성 폭발에 의한 성간 물질들이 모여 태양계 자리에서 성운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초기 우주에서는 우주 공간 내에 수소나 헬륨 같은 이런 가벼운 기체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별들의 일생을 쭉 살면서 마지막 이제 소멸 단계에 들어가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점점 무거운 원소들도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의 성운들은 당연히 수소나 헬륨처럼 가벼운 기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수소나 헬륨 같은 이런 가벼운 물질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색 거성이나 초고성 단계에서 별의 내부에서 만들었던 무거운 원소들,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졌던 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이 아마 이런 성운에 모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원시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 보시면은요, 태양계 성운의 회전과 수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계 성운이 중력 수축하여 회전하면서 평평한 원반 모양을 이루게 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원시태양이 형성되었다. 성운 중심부의 물질들이 모여서 고온의 원시태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앞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성운들이 중력 수축 에너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 동그란 형태의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크기의 변화가 없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주계열성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주변부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순히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 스스로 회전까지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형태에서도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한 아직 주변에 남아있는 물질들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 중에 토성처럼 이렇게 원반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을 하면서 그런 주변의 물질들도 함께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심부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태양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태양 주변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보시면은요, 미행성체의 형성이 나와 있습니다. 원시 태양 주위에 회전하던 성운들은 얇은 원반 모양의 가장자리의 미행성체를 형성하였다. 우리가 가끔 이런 천체들을 표현할 때 보면은요, 여러 가지 표현들로 가지고 이런 천체들의 종류들을 구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성이라고 표현하면은,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그러니까 항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태양계에서 뭐밖에 없다고? 태양밖에 없어. 맞지? 그 다음에 행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성.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심의 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들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행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행성들이겠죠.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위성.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행성이 항성 같은 이런 별 주변을 돌고 있었다라고 본다면은 위성은 행성 주변을 도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달이 있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천체들을 부르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행성이니까 뭐야? 이런 것들이지. 이해가 돼? 근데 앞에 미자가 붙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크기가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런 미행성체들이 요런 원반에 막 모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왜 모였을까요? 바로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이 서로 간에 충돌을 하면서 점점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는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미행성체들이 저 원반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섯 번째, 원시행성의 형성을 보시면 성운이 수축하여 원시행성이 만들어지고 미행성체들을 끌어당기고 충돌하여 점점 큰 행성으로 성장하였다. 무슨 이야기죠? 이런 미행성체들도 계속해서 충돌과 충돌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크기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커졌을 때, 그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금지와 목토천, 해왕성 같은 이런 원시 행성들이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간단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빅뱅부터 해서 현재까지 오는 동안의 시간대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런 내용들, 또는 별의 생성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어떤 포인트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도를 생각하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익혀두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러면서 드디어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태양 에너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태양 에너지는 말 그대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겠죠. 태양 에너지. 이때 이 태양 에너지의 기원은 뭘까요? 태양 에너지의 기원. 태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기원은 뭐죠? 바로 요거야. 우리 앞에서 봤었던 요거. 바로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태양도 구조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림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우리가 보통 핵이라고 부르는, 지구에서도 핵이 있죠? 외핵, 내핵, 맞죠? 이렇게 부르는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을 우리가 이제 복사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을 우리가 대류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 수소핵 융합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핵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가장 온도가 높은 부분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막대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랬을 때 복사층이라고 부르는 이 복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것을 복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지나가는 층이 복사층입니다. 그리고 대류층의 대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공기의 대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의 대류 이런 것들. 물질들이 이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물질들이 직접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특히나 태양의 가장 바깥쪽에는요, 매우 뜨거운 기체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체가 온도가 낮은 기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기체들은 쉽게 말해서 바깥쪽으로 밀려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뜨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차가운 기체들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층을 대류층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핵에서부터 발생을 해서 복사층을 지나 대류층을 통해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될 겁니다. 설명 볼게요. 태양은 핵, 복사층, 대류층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에너지가 두꺼운 복사층을 통해 전달되면 복사, 에너지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나서 대류층에서 대류작용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복사의 형태로, 자, 복사가 뭐라고요?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것. 맞지? 복사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여 물질에 흡수되면은 그것이 열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다. 오케이? 뭐 쉽게 얘기하면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이런 에너지의 형태가 결과적으로 빛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열에너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나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태양상수는 지구 대기권 밖에서 햇빛의 수직인 면의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으로 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올 거야. 이랬을 때 앞쪽에 이렇게 지구가 있겠죠. 그지? 지구가 있는데 이때 아직까지는 지구 내부로 들어오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에 단위 면적과 똑같은 요 면적, 알았니? 요 면적에 입사되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태양 상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렇게 동그란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지구를 앞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요 면에 도달하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랬을 때 여기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태양 상수라고 하고요. 그때 값들을 보세요. 그 옆에 적혀있죠. 값. 태양상수 얼마라고 적혀있니? 2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미닛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미닛.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분당 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1cm 1cm죠. 그지? 1cm 1cm 면적에 2칼로리의 에너지가 도착하는 것만큼이 바로 태양상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음식 같은 걸 섭취했을 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영양소 단위를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같은 걸로 쓰고 있거든요. 보통 지 같은 경우가 하루에 살기 위해서 보통 2000에서 2400 킬로칼로리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1분당 제곱센티미터당 2칼로리씩 오는 거야.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2칼로리밖에 안 돼. 1000칼로리가 1킬로칼로리거든. 너가 하루에 써야 되는 에너지가 보통 2000에서 2400 킬로칼로리 정도라면은 이거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입니다. 왜? 말 그대로 1분당 제곱센티미터, 굉장히 작은 면적이잖아요. 근데 지구 전체의 면적이 얼마나 커? 맞잖아. 거기에 1제곱센티미터당 2칼로리씩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상수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한 거거든요. 알았니? 지구 내부로는 들어오지 않은 거야. 알았어?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지구 내부로 실제로 입사되는 에너지의 크기는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 지구 표면에 골고루 입사된다면 단위 면적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태양 상수의 얼마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 그치?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도달하게 되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들, 그러니까 그것을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쉽게 말해서 입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에너지예요. 알았어? 근데 이 값은 태양 상수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0.5 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미닛, 이 정도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많은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지구 바깥쪽에서 도달했던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의 에너지가 지구 내부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또 줄어들었네요. 맞죠? 그런데
이 정도의 에너지로도 지구의 모든 형태의 에너지의 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태양상수 아니면은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 이 값들을 자세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값들을 알 필요는 없지만 태양상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지구에 입사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은 태양상수의 4분의 1이라는 것,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태양 에너지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 내려가 보면은 세 번째,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예전에 아마 중학교 때도 우리가 행성들을 물리량에 따라서 구별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난다면은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기억이 조금 지워졌다면은 지금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볼까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은 각각 행성들의 물리량에 따라서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이때 각각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속하는 그런 행성들은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가 지구형 행성들이고요.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목성형 행성들입니다. 자, 얘네들을 구별하게 되는 물리량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크기예요. 크기. 둘을 비교할 겁니다. 일단 지구형 행성들은 크기가 작아요. 상대적으로 목성형 행성들은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질량 비교해 볼까요? 질량도 지구형 행성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목성 행성은 질량이 커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밀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물질의 뭐 무거운 정도 또는 단단한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고, 보통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지구형 행성들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고요. 목성 행성들은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큽니다. 근데 이때 밀도를 비교해 보면은요, 지구형 행성들은 밀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반대로 목성 행성들은 밀도가 작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형 행성들은 굉장히 크기가 작고 질량도 작지만 단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목성 행성들은 크기도 크고 질량도 무겁지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약간 좀 약한 거죠. 이게 폭신폭신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1kg짜리 쇠구슬이라고 생각하세요. 1kg짜리 쇠구슬. 그리고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한 3kg 정도 되는 손뭉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크기 당연히 얘가 크죠. 질량도 커요. 맞죠? 근데 얘는 쇠구슬이니까 되게 단단할 거 아니야. 손뭉치는 되게 폭신폭신하겠죠? 그지? 그런 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때 크기 질량은 모두 지구형 행성이 작고 목성 행성이 크지만 밀도는 도리어 지구형 행성이 더 크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 성분들입니다. 대기 성분들. 이랬을 때 지구형 행성들은 대기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무거운 기체들이 있어요. 무거운 기체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이산화탄소랄지 또는 뭐 메테인이랄지 또는 뭐 수증기랄지 뭐 이런 식의 기체들입니다. 그런데 목성형 행성들은 가벼운 기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수소 기체나 또는 뭐 헬륨 기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목성형 행성을 이루고 있는 기체들입니다. 왜 지구형 행성에는 무거운 기체가 많고 목성 행성에는 가벼운 기체가 많은지는 뒤에 가서 우리가 탈출 속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또 다른 물리량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고리의 존재 의무, 위성의 수가 있습니다. 고리, 지구형 행성들은 모두 없어요. 하지만 목성 행성들은 모두 있습니다. 우리가 고리가 있다 이러면은 선생님 토성만 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다 고리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위성이 달 같은 거라 그랬죠? 오케이? 이때 지구형 행성들은 아예 위성이 없거나 수가 적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목성 행성들은 위성 수가 더럽게 많아요. 뭐 목성 같은 경우만 해도 이름 붙여놓은 게 이오, 유레파,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뭐 이런 식의 위성들이 막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성들은 목성 행성들이 무조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자전주기와 편평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자전주기와 편평도
여기다가 위쪽에다 정리합시다. 아래가 잘 안 보이니까 위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자전주기와 편평도라고 있는데, 자전주기는 한 바퀴 스스로 빙글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지구형 행성들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돌멩이 같은 것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목성 행성들은 대부분 기체 성분들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상대적으로 무겁고 얘네들은 좀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무거운 녀석이 도는 게 빠를까, 가벼운 녀석이 도는 게 빠를까? 그래, 가벼운 녀석이 도는 게 빠르겠지.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들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자전주기가 길고요. 그리고 목성 행성들은 짧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편평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편평도는 찌그러진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지구 배웠을 때도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고 배웠을 겁니다. 위아래가 약간 찌그러진 타원체라고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자전 때문에 그래. 우리 피자 만들 때 보면 피자판 있잖아요. 피자판. 그 피자판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그러면 점점 펴진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행성들이 자전을 하다 보니까 점점 위아래가 이렇게 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의 편평도가 나타나거든요. 많이 찌그러지면 많이 찌그러질수록 편평도가 크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구형 행성들은 일단 자전주기가 길다라는 것, 그만큼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요. 거기다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찌그러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목성형 행성들은 자전주기가 짧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기체 같은 것들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찌그러질 겁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은 편평도가 작고 목성형 행성들은 편평도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물리량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요거 다시 한 번만 읽어가면서 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넘어가셔서 페이지 23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태양계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겁니다.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지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볼 내용들은요, 첫 번째 행성의 운동과 우주 간의 변천 과정입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내행성과 외행성의 시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볼 건데, 여기서 내행성과 외행성, 내행성과 외행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우리 행성들을 물리량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으로 구별을 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런 물리량으로 가지고 구별하는 것 말고 지구의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으면은 내행성, 그리고 바깥쪽을 돌고 있으면은 외행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행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 수성하고 금성. 그리고 외행성은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것들이 외행성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지구가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지구가. 그랬을 때 수성이나 금성 같은 내행성들은 안쪽 궤도에서 돌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게 내행성들. 그리고 외행성들은 그것보다 더 바깥쪽에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죠? 이게 외행성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은요, 다 태양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반시계 방향. 이렇게 반시계 방향.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내행성과 외행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으면 내행성, 그리고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으면 외행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그리고 지구든
행성의 공전 방향은 우리가 보통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모두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으로 어떤 행성이든 공전을 하고 있다면은 그 공전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 이렇게 돈다라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 우리가 천체에서는요, 행성의 움직임 아니면 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서에서 동쪽이 반시계,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이 시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건 행성들은 다 실제로는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런 내행성과 외행성의 실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운동이에요. 오케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구가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구가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내행성들을 볼 거란 말이야. 근데 내행성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 아니니? 그랬을 때 지구도 사실은 내행성이 도는 동안에 이렇게 공전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행성들을 관찰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서 과연 이 녀석들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시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운동 말 그대로 시자, 볼 시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운동과는 상관이 없는 겉보기 운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운동입니다. 눈으로. 내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어떻게 보인다. 그런 운동들인데 크게 대표적으로 일주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연주 운동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일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천체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는 것을 일주 운동이라고 하고요. 연주 운동은 1년 단위로 보고 있는 게 연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일주 운동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연주 운동은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 운동의 대표적인 게 태양이 뜨고 지는 것, 달이 뜨고 지는 것, 별들이 뜨고 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일주 운동입니다. 하루 동안에 태양이 아침에 떠서 밤에 지잖아요. 달은 밤에 떠서 아침에 지잖아요. 그죠? 별들도 마찬가지로 떴다 지거든요. 근데 하나 물어보자.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서 뜨지?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서 뜨지?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서 떠? 왜 갑자기 헷갈려? 뭐라고 하지? 아, 내가 뭐라 그랬는지 못 들었다고? 태양은 어느 쪽 하늘에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어느 쪽 하늘로 지죠? 서쪽으로 지죠. 자, 달은 어느 쪽 하늘에서 뜹니까? 달. 고민되지? 서쪽. 이상하게 의외로 많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걸 질문해 보거든요. 야,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지지?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 그럼 달은 어느 쪽 하늘에 떠서 어느 쪽으로 져? 이러면은 막 얘들이 막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해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 아니,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나? 막 이런단 말이야. 더 나아가서 야, 너네 별들도 떴다 지는 거 알아? 이러면은 그래요? 막 이런단 말이야. 알았니? 그런데 태양이든 달이든 아니면 별이든 떴다 지면은요, 항상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집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무조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야 됩니다. 오케이? 달이 뜨고 지는 걸 생각을 잘 안 해봤죠? 그지? 그런데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무조건 져야 돼요. 근데 그런 이유는 지구의 자전 때문이야. 태양이 실제로 떴다 지는 게 아니잖아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긴 하지만 하루 동안에 달이 떴다 지는 것도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저 카메라나 아니면 너가 예를 들어 뭐 별이라고 쳐보자고. 선생님이 지구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 방향에서 요렇게 자전을 할 거다. 자전하면서 이렇게 딱 가다 보면은 도는 순간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쳐다보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내가 도는 건데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가만히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대신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일주 운동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주 운동은
태양이든 달이든 아니면은 별이든 떴다 질 때는 항상 어느 쪽 하늘에 떠서 어느 쪽으로 진다고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이 동쪽 하늘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은 남쪽이 되고 이쪽은 북쪽이 될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동쪽 하늘에서 뜰 때 비스듬하게 떠요. 비스듬하게 뜰 때 남쪽으로 비스듬하게 떴다가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비스듬하게 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동쪽 하늘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하루 동안에 이동하는 것을 일주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림을 보면은 지금 금성의 시운동, 화성의 시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성을 하루 동안에 관찰을 해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떴다 지는 걸로. 알겠니? 화성도 마찬가지야. 화성도 이렇게 떴다 지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거. 왼쪽에 있는 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오른쪽에 일어나는 것은 지구가 공전하면서 화성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살펴보는 이 연주운동과 관련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랬을 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천체들은 하루 동안에 어느 쪽 하늘에서 떠? 동쪽 하늘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진다? 서쪽 하늘로 진다라는 거. 알겠니? 그리고 나서 그 옆에 화성의 시운동은 뭐냐면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으로 딱딱딱딱 찍어 볼 거야. 알겠니? 이걸 하루 동안에 보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밤 9시에 저쪽 하늘을 바라보고 화성이 어디 있는지를 점으로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점을 딱딱딱딱 찍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을 딱딱 찍어보다 보면은요. 이쪽을 우리가 서쪽 하늘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동쪽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방위상으로 본다면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을 서쪽 동쪽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이유는 태양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체의 하늘은 이런 식으로 반대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천체의 화성이 어디에 있을지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입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화성이 어디 있을까? 점을 탁탁탁탁탁 찍어보는 거지. 알았니? 그랬더니 점이 요렇게 찍히다가 요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찍히고 요렇게 찍히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것을 연장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화성이 어디 있을까 찾아가지고 점을 탁탁탁탁 찍어본 거야. 알았니? 그랬더니 각각 동쪽 서쪽 하늘에서 얘네들이 이 사이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루 만에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위치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까지 이렇게 뚝뚝뚝뚝 찍어봤는데 이랬을 때 지금 현재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늘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죠. 맞지? 그런데 다시 4에서부터 5번, 6번까지는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6번에서 7번, 8번, 9번으로 가면은 다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저 행성의 움직임을 순행이라고 하는 것과 역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순행은 행성의 위치가 서에서 동쪽으로 향할 때 순행이라고 표현하고요. 역행은 반대로 간다 해서 동에서 서로 움직일 때를 역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별들이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위치를 딱딱 찍어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순행을 하기도 하고 역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순행이죠. 그리고 4번에서부터 6번까지가 역행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다음부터 6번에서 다시 9번까지는 순행이 될 거예요.
됐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한번 빙그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요 역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실제로 관찰을 하고, 알겠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우주관을 좀 볼 겁니다. 알겠죠? 우주관. 자, 밑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천동설을 볼까요? 천동설은 누가 주장했다고? 프톨레마이오스. 오케이? 자, 이름은 좀 알아둡시다. 프톨레마이오스. 뭐 마이오스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학자가 프톨레마이오스인데, 이 천동설은요, 지구 중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체들은 우주의 중심인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게 바로 천동설이에요. 그런데 이 천동설은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지구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행성들이 돌아가는 거야. 행성? 그렇죠. 모든 천체들이 다 행성이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들 중에서는 태양이나 달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성들, 수성, 금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도 다 이 주변을 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에서는 수성이 돌고요, 여기에서는 금성이 돌고요, 여기에서 뭐 태양이 돌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천동설이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태양의 위치를 탁탁탁탁탁탁 찍어봐도 태양의 위치가 항상 순행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봐봐,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쳐봐. 알았니? 그럼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태양이라면은요, 우리가 매일마다 태양의 위치를 찍어봤을 때는 얘네들은 오로지 순행만 하거든요. 그러면 태양이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만 움직여주면 돼요. 맞죠? 실제로 이렇게 태양이 빙글빙글 돌면은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에서 위치를 쭉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볼 거니까 무조건 서에서 동쪽으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태양은 이렇게 돌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근데 아까 우리 다른 행성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다 보면은 얘네들이 순행도 하지만 뭐도 한다고? 역행도 해요. 이거는 내행성이나 외행성 모두 다 역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역행하는 순간들이 생겨요. 근데 만일 이게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것들이고 이 바깥쪽으로 내행성, 외행성들이 있다고 쳤을 때 만일 이런 다른 행성들도 태양처럼 그냥 이렇게만 빙그르르 돌고 있으면은 절대 역행하는 걸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실제로 관찰이 되는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하나의 큰 원에다가 또다시 작은 원을 도입합니다. 작은 원. 그런 다음에 행성들이 이 작은 원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 원 자체가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약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쳤을 때 그 궤적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때 순행하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는 거 설명할 수 있죠. 역행하는 것까지 설명할 수가 있었거든. 이런 식으로 큰 원에 작은 원을 도입했을 때 이 작은 원을 주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천동설은 주전원을 도입을 해서 뭘 설명하려고 했을까? 역행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내행성, 수성과 금성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전체 하늘이야. 칠판이 전체 하늘이면은 수성이나 금성은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찍어보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칠판 바깥쪽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정해져 있는 각도 내에서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 주전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구 천동설에서 지구가 있고 그 주변에 달 있고 수성, 금성 이렇게 있을 때 수성, 금성은 모두 다 역행 설명해야 되니까 주전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전원의 중심이 지구, 그 다음에 수성, 금성, 태양이 일치하게끔 그려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선을 띡 그어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수성이나 금성의 주전원이야? 그럼 그 중심하고 태양이 일직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맞죠? 이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본 거야.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것들이 일정 각도 이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그것을 최대 이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 이각까지 설명을 할 수 있었던 이론이 천동설입니다. 설명 볼게요. 그래서 천동설은 내행성과 외행성의 시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전원과 이심원을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전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알았니? 주전원. 큰 원이 이심원이고 요 작은 원 주전원을 도입했다. 알았니? 이해돼? 요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설명할 수 있다고? 역행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그리고 최대 이각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성과 금성이 보이는 최대 각도,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단 보세요. 이때 금성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상이라고 하는 게 위치랑 상태, 그러니까 위치랑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금성을 우리가 관찰을 하다 보면은 금성이 보름달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천동설은요, 아무리 어떤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금성이 반달 이하로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이 반달 이하, 그러니까 초승달이나 금음달의 형태로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망처럼 보름달로 보이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 알았니?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못해요.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못합니다. 자, 천동설이 뭘 설명할 수 있고 뭘 설명 못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행 설명할 수 있고, 주전원 도입해서 역행 설명할 수 있고, 최대 이각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성의 위상변화 설명 못해요. 금성이 무조건 요렇게 아니면은 요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거야. 근데 보름달로도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연주시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왜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별까지의 거리 계산할 때 6개월 간격으로 지구에서 어떤 별 바라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있고 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지구가 요 위치에서 이렇게 별을 보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 이렇게 별을 봤을 때 요 각도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하거든. 근데 이 연주시차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해야지만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천동설로는 연주시차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천동설은 오랜 세월 동안 인정을 받아요. 왜일까요? 이 천동설은요, 우리가 어떤 관측을 한 사실로 가지고 내린 결론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알았니? 실제로는 종교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 기독교적 사고관에 의해서 이 지구가 있고 주변에 다른 만물들이 생성되었다는 그런 창조론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구가 무조건 중심일 거라는 이런 이론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슬슬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지동설입니다. 이 지동설에 대한 내용은 칠판 정리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지동설 보시기 바래요. 앞서 이제 천동설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심 이론이라고 그랬죠? 맞죠? 우주의 모든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 결과적으로 지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게 천동설이었습니다. 천동설 지구 중심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앞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게 천동설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별하라 했었죠. 그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역행, 그죠? 주전원 도입하면서 역행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설명할 수 있었다고요? 최대 이각. 이때 내행성들이 일정 각도 이상 벗어나지 않는 그 현상은 설명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하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 연주운동, 그 금성의 위상 변화랑 그 다음에 연주시차, 그거 구별할 수 없다, 그거 설명할 수 없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이론이 나온 게 바로 이제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을 주장을 했던 학자의 이름은요, 코페르니쿠스거든요. 우리 설명을 보시면 코페르니쿠스, 브라에, 케플러, 그 다음에 갈릴레이 등의 관측과 연구로 지동설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광행차와 연주시차의 발견으로 지동설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동설은요, 태양 중심 이론입니다. 지금의 이론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은 당시에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천체들이 모두 다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을 것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맞지? 근데 이렇게 천동설 같은 경우에는 역행 설명하기 위해서 주전원 도입을 하고 막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었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냥 태양이 중심이고 나머지 천체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특별히 주전원 같은 거 도입하지 않아도 이게 다 설명이 가능한데 왜 굳이 이래야 되지? 이랬던 거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천동설이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물론 어떤 관측에 의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론이 있었지만 또 하나 당시에 종교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랬었죠. 그지? 근데 지동설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론이라면은 결과적으로 그 종교적인 관점이 어긋나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동설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지동설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역행이나 또는 최대 이각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천동설로 설명이 안 되던 현상 있죠. 금성의 위상 변화 그리고 연주시차 이런 것들이 다 설명 가능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지동설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땐 지동설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지동설이 맞다면은 분명히 요런 연주시차가 관찰이 돼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티코 브라헤가 저 연주시차를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연주시차를 측정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표현해 줬었는데 태양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지구가 돌아갑니다. 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구가 요 위치에서 요 별을 바라볼 때 그리고 6개월 뒤에 요 지점에서 별을 바라볼 때 그랬을 때 나타나는 각도 전체를 우리가 시차라고 표현하고 그 시차의 딱 절반만큼을 우리가 연주시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연주시차는 각도잖아요. 근데 이 각도의 단위가 초단위입니다. 초단위. 그러니까 여기서 초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 단위인 10분초의 개념이 아니고요. 각도의 개념이거든요. 1도라고 하는 각도를 60으로 나눴을 때 60개로 쪼갰을 때 그 하나하나가 1분이에요. 그 다음에 1분을 다시 60개로 쪼갰을 때가 1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별의 연주시차를 측정을 해보면요. 이 연주시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0점 몇 초 정도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각도거든요. 진짜 우리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각도예요. 근데 티코 브라헤가 살고 있었던 당시는 아직까지 망원경이 개발이 되지 않았던 상태. 그러니까 티코 브라헤는 만일 지동설이 맞다면 연주시차가 나타날 것이고 그 연주시차를 직접 눈으로 측정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됐던 거지. 분명히 지동설이 맞는 것 같은데 연주시차를 측정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저 천동설과 지동설 두 가지의 내용들을 혼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이론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동설에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갈릴레이가 자신이 망원경을 개발하게 되고 그 망원경을 통해서 금성들을 관찰을 했더니 금성의 위상이 초승달이나 금음달 형태가 아닌 반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현달이나 하얀달 있죠. 그런 형태나 아니면은 보름달과 같은
망의 형태까지 나타나는 걸 실제로 관찰을 해버려요. 그 말은 얘가 틀렸다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서 또다시 이 망원경을 통해서 목성을 관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을 찾아냅니다. 그 위성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었던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런 식의 위성들을 갈릴레이가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봐라, 다른 천체들도 어떤 궤도 운동, 공전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럼 꼭 지구가 중심이 아니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갈릴레이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지동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후에 점점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연주시차가 측정이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주관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각각 어떤 이론인지, 그리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고 무엇을 설명할 수 없는지, 그거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페이지 2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24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24쪽 페이지에 지금 현재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케플러의 법칙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법칙만으로 책 한 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라고 봐요. 만일 선생님이 이걸 정말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일주일 내내 떠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말 되게 느리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적어놓지 않았던 내용들이 만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다면은 따로 이제 첨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케플러의 법칙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 케플러의 법칙에서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천문학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케플러에 의해서 뉴턴이 이후에 만유인력까지 찾아내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플러의 법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케플러 제1, 제2, 제3 법칙. 그런데 케플러 제1법칙은요, 타원궤도의 법칙입니다. 타원궤도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자,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돈다거나 그랬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원궤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죠? 그러면서 이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갈 때 결과적으로 하는 운동은 등속 원운동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나 태양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원궤도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 이때 얘네들이 공전하는 속도 V는 항상 일정할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태양의 크기를 계속해서 조사를 합니다. 만일 정말로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면은 항상 우리는 태양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태양의 크기가 항상 일정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태양의 크기를 조사를 했더니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게 규칙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태양의 크기가 크게 보인다? 그만큼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반대로 태양이 작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궤도를 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케플러는 행성들이 실질적으로 태양 같은 이런 천체들을 돌고 있을 땐 원궤도가 아닌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을 거야. 이걸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죠. 원이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인데, 이때 긴 지름과 짧은 지름이 있거든요. 오케이? 이때 우리가 요 지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타원에도 두 개의 중심이 있어요. 타원은 중심이 두 개거든. 그걸 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초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초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초점이. 알았어? 그런데 이때 태양은 저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서 행성들이 요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얘네들을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행성이 요 위치에 놓였을 때가 가장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을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어? 반대로 여기에 행성이 있게 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거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물론 선생님이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찌그러지지는 않아요.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찌그러진 정도를 20율이라고 하거든요. 20율. 근데 20율을 계산을 하면은 20율의 크기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가요. 0에서부터 1 사이. 그런데 0의 20율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태인데 0에 가까워질수록 원이고요. 1에 가까울수록 많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거의 1이 돼버리면 직선이 돼버려요. 알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돌고 있는 그 궤도의 20율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약간은 찌그러져 있대 거의 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기 좋게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찌그러져 있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찌됐건 가장 가까운 지점 근일점과 가장 멀리 있는 원일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의 시간이 걸리죠. 12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지구가 움직이는 궤도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지구가 한 달 동안 움직이는 궤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갔다고 치자고요. 알았니? 그러면 한 달 동안 지구가 요만큼을 가면서 이때 태양과 행성이 있는 선이 쓸고 지나간 요 면적이 생기죠. 맞지? 이때 다시 잘 들으세요. 지구가 한 달 동안 공전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요 근일점 부분을 쓱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요렇게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생기거든요. 이때 이 면적을 S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았니? 그러면은 요 한 달 동안 쓸고 지나가는 때 생기는 요 면적 S1을 전체 면적을 1이라고 했을 때, 알겠니? 이 면적은 12분의 1만큼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 달 동안 어느 지점에서든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공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때 공전하면서 쓸고 지나간 면적 자체가 언제나 일정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근일점 부분에서 요만큼 쓸고 지나가면서 요만큼 면적이 생겼는데 이게 한 달 동안 공전하면서 쓸고 지나간 면적이라면 전체 면적의 12분의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원일점 부분에서도 한 달 동안 쓸고 지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거지. 요 면적을 쓸고 지나가는 거지. 근데 요 면적이 S2라면은요, S2도 한 달 동안 쓸고 지나가면은 12분의 1에 해당할 거라 이거야. 알았니? 다시 그렇다면은 요 S1과 요 S2는 어떻다는 거지?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지구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공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은 무조건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가 아닌 어떤 행성이 1년 동안 요만큼 쓸고 지나갔어.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요만큼 쓸고 지나가는데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한 바퀴 다 쓸고 지나가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8년이 걸린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이해돼? 지구는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지만 다른 행성들 같은 경우에 1년보다 적게 걸릴 수도 있고 많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행성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년이 걸렸어. 아직 한 바퀴도 못 돌았는데 1년이 걸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쓸고 지나간 면적이 전체 8분의 1이라면은 1만큼 다 쓸고 지나가는 데는 8번 더 시간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8년 동안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이렇게 정리까지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야 된다며요. 그런데 이때 부채꼴의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데 요 부채꼴은 반지름의 길이가 짧고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길지. 그러면 면적이 똑같으려면은 당연히 호의 길이가 달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같은 시간 동안 지구가 한 달 동안 요만큼을 가고 요만큼을 간 건데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다르잖아. 그 말은 뭐야? 속력도 다르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속력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앞서 우리가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태양 주변을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으면은 이때 공전하는 속도도 어떨 것이다? 일정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니? 타원처럼 돌면서 항상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똑같아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돌아갈 때의 공전 속도를 V1, 여기서 돌아갈 때의 공전 속도를 V2라고 한다면은 이때 V1의 속력이 V2보다 더 빨라야지만 면적이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인즉슨 행성의 공전 속도는요, 근일점 부근에서가 가장 빠르고 원일점 부근에서가 가장 느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공전 속도도 변할 수 있다. 알겠니?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 똑같고 공전 속도는 근일점에서가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가 가장 느리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속도는 일정한 건 아니야. 알았니? 속도는 변해. 근일점이 가장 빠르고 원일점이 가장 느려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두 가지가 일단 케플러 제1법칙과 제2법칙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제3법칙은요, 조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조화의 법칙. 조화 법칙. 알겠니? 이게 뭐냐면은 행성이 한 바퀴 태양 주변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우리가 공전주기라고 할 거 아니야. 그 공전주기와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거리 관계를 따지는 게 바로 이 조화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전주기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거리 관계를 따져놓은 게 조화의 법칙입니다. 케플러가 이제 행성들의 공전 주기와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을 해요. 알았니? 그러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만,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먼 궤도를 돌아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구나. 이걸 찾아낸 거야. 아, 그래.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지겠지. 이걸 찾아냈거든. 근데 거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다시 일로 좀 와볼까요? 우리가 타원을 보면은 긴 지름하고 짧은 지름이 있잖아요. 그지? 그랬을 때 긴 지름의 절반을 A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장반경이라고 있습니다. 장반경. 알았니? 그리고 짧은 지름을 B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단반경이라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봐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했다며. 그런데 사실 태양이 이렇게 타원에서 초점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막 다 다르잖아.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 이거지. 그런데 이때 그냥 이 케플러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장반경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반경. 알았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저 A, 장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타원을 그리면서 돌고는 있지만 이 타원이 거의 원에 가깝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맞죠? 원에 가깝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원처럼 돈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거리를 반지름 R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A라고 써도 되고 R이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일단 먼저 A라고 알아주세요. 알았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A가 길면 길수록 멀수록 공전주기도 길어진다. 이걸 찾아낸 거지. 알았니? 그래놓고 그 관계를 찾았던 거야. 아, 그랬더니만 공전주기를 우리가 T라고 적으면은요, T와 거리 A 사이의 관계가 공전주기를 제곱한 것과 장반경을 세제곱한 게 서로 비례관계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지 않니?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 규칙성을 찾아냈다는 걸 생각해봐.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표 보고 그냥 멀면은 많이 도는구나, 오래 걸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관계까지 다 따졌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나 딱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X축을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A의 세제곱이라고 합시다. 알았니? 그리고 예를 들어 Y축을 공전주기의 제곱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수성부터 시작해서 금성, 지구, 화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각각 거리의 세제곱과 공전주기의 제곱을 점으로 표현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연결을 하면은
요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지구가 공전 주기와 장반경을 비교를 하면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죠. 맞죠? 그리고 거리를 AU라고 하는 단위를 쓰거든요. 이때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알았니?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AU만큼 떨어져 있고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린다. 그럼 그래프에서 지구는 A의 세제곱이 1. 알았니? 그 다음에 T의 제곱도 1. 요 지점이 지구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니? 그럼 수성이나 금성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행성들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봐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성이 있어. A라고 하는 행성이 있어. 이것도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보다 4AU만큼,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4배만큼 더 많이 떨어져 있어. 그렇다면은 과연 이 A라고 하는 행성이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이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요거 비례한다며. 맞지? 그 말은 다시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할게요. T의 제곱은 KA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례한다라는 것을 K라고 하는 상수값을 넣어가지고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 넘겨보면은 A의 세제곱분의 T의 제곱은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구 봐봐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의 세제곱분의 지구가 A의 세제곱분의 공전주기 T의 제곱을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1의 세제곱분의 1의 제곱이죠. 맞지? 그럼 얼마 나와? 그냥 1 나오지. 맞지?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도 거리가 얼마야? 4지. 4의 세제곱이랑 공전주기 T의 제곱이 어때야 된다?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제 그거 찾으면 돼. 얘는 4를 3번 곱할 거 아니야. 맞지? 이거의 제곱이랑 이거의 세제곱이 비례하는 거니까. 맞지? 그런 다음에 얘는 공전주기를 2번 곱하면 되거든요. 2번 곱했을 때 이게 같아야 돼. 맞지? 그럼 T 얼마 나오면 돼? 8 나오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의 공전주기는 몇 년이다? 8년이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쉽지? 자, 하나 더 해볼까? B라고 하는 행성이 있어요. 아, 이 녀석은 거리가 9AU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9AU만큼. 공전주기가 얼마 나올 거야? 얼마? 그렇죠. 9AU니까 9를 3번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공전주기를 2번 곱해서 이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이거 나오면은 항상 봐라. 규칙이 정해져 있다. 9, 9, 9면은 가운데 있는 녀석을 3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주시면 돼. 아니? 그러면은 9, 3, 27. 27을 2번 곱하면 똑같은 값 나오겠지. 그래서 27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각각 행성들의 거리,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랑 공전주기의 관계를 따져놓은 법칙이 바로 조화의 법칙입니다. 됐나요? 이거 아마 교재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이렇게 안 적혀 있고 T의 제곱은 R의 세제곱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나 똑같은 거야. 이걸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먼저 일단은. 알았니? 하지만 개념 자체는 이걸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케플러의 법칙을 모두 끝낼 거예요. 됐죠? 3가지입니다. 특히나 문제에서는 요거를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조화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차피 조화의 법칙은 이런 단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저거 개념 자체가 나와버리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거부터 먼저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알았죠? 앞서 선생님이 케플러의 법칙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케플러의 법칙 때문에 만유인력 법칙이 나왔다 그랬죠? 만유인력 하면은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구나.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만유인력을 찾아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뉴턴은 지금 이 케플러의 법칙 중에 조화의 법칙 있죠? 이 조화의 법칙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뉴턴의 운동 법칙을 도입해 각각
이 만율력 법칙의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 동심 파괴죠.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한참 뒤에나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어찌됐건 케플러 법칙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넘어가셔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봅시다. 뉴턴의 운동 법칙도 세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되게 하나하나가 다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말 그대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뉴턴의 법칙. 이 사람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과학의 시대, 과학의 역사를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지고 구별을 했을 때 뉴턴의 시대랑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계의 역사 중에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끼쳤던 게 정말 어마어마해요. 아니 뭐 한낱 과학자가 도대체 세상에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나? 그게 약간 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뉴턴은 이제부터 보게 될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운동 같은 것들, 에너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공식화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들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물체의 운동들이 실제로 법칙화돼서 설명이 되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들의 움직임을 다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각각의 이런 단체들 아니면 그런 세계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내고 알아내고 법칙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생겨버립니다. 그것을 뭐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거시적인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왜 언어 같은 데서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뭐 경제에서 나옵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것들 나와요. 근데 거시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시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기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세계관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칙화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턴이 그런 역학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막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공장 가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다 보면 매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매연 나오는 걸 굉장히 규제를 하죠. 공장 매연들 다 매연 제거 장치들 설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매연들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 부착을 하고 막 매번 검사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매연들이 나오는 거야. 오죽했으면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런던의 벽이, 건물 벽이 처음에 하였는데 나중에는 까매질 정도가 됐다니까. 그래서 막 생물학적으로도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흰색 나방들이 런던에서 많이 살아남았었는데 나중에 흰색 나방들이 죄다 몰살을 해요. 왜 것 같아? 왜 것 같니? 벽이 흰색이면은 흰색 나방들이 딱 달라붙으면은 그게 보일까 잘?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벽이 까매지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여기 하얀색 나방이 턱 하고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잘 보이지 않니? 그지? 그래서 천적들한테 엄청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흰색 나방들이 숫자가 확 줄어버려요. 대신에 그전에는 찾기 힘들었었던 검은색 나방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막 그런 일도 벌어져요. 뭐 하얀색 나방이 지저분해져서 까맣게 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종이 바뀌어. 그렇게.
근데 어찌됐건 공장 매연들이 막 나오잖아요. 공장 매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걸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 왜냐? 에이 뭐 자연 좀 파괴되면 어때? 나중에 복구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법칙화할 수 있고 다 계산할 수 있어. 원인을 알면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야. 에이 뭐 지금 뭐 좀 파괴되면 어때? 일단 빨리빨리 경제 개발하고 나중에 다시 복구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한다.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파. 약을 먹는다고 하나를 딱 먹었는데 안 나. 아니 두 알 먹어야지. 안 나. 세 알 먹어야지. 이렇게 먹는 거야. 언젠간 낫겠지. 이런 거야.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면은 내 병을 낫게 해줄 약이 나오겠지. 그냥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어찌 보면은 뉴턴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시에 뉴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법칙화되고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세계관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하고 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미시적인 세계관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 있다. 한번 파괴된 것은 다시 복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식의 세계관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지. 자연이 파괴됐어. 다시 복구를 못 시킬 수 있다네.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공장 매연에 규제를 하고 막 그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약만 먹어서는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식이 습관을 조절하고 식습관을 조절하고 막 운동을 하고 사람들이 그런 식의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턴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뉴턴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법칙. 뉴턴의 법칙이고요. 세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성.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도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한다는 게 관성인 거야. 그런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이 0이어야 됩니다. 힘이 0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칠판 지우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이잖아. 아무런 힘을 안 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정지 상태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가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거든? 알겠니? 그런데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해서 운동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해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성은 운동 상태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만 관성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배운 적 있죠? 등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속력이 일정하다. 빠르기가 일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직선 운동을 한대요. 방향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상태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거든. 근데 저 등속 직선 운동은요 힘이 없어야 돼요. 힘이 0이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너네 자전거 같은 거 탈 때도 발로 페달을 막 젖으면은 빨리 가잖아. 그러다가 페달에서 발을 구르지 않으면은 얘가 그냥 쭉 굴러가잖아요. 그냥 바로 서버리는 건 아니잖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느려지지 않니? 근데 만약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빠르기가 일정하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발을 이렇게 살짝살짝 젖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힘을 줘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일직선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갈 수 있다. 선생님, 힘이 있어야지만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 상태에서 발을 구르지 않아도 그 자전거에게는 힘이 가해져요. 어떤 힘이 가해지냐면은 자전거의 바퀴와 지면과의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도 있고요.
공기와의 마찰력도 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야.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 때문에 느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일정하게 가게 하려면 약간의 힘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들이 물체에게 막 가해졌을 때 그런 힘들을 다 더해요. 여러 가지를 다 더해. 예전에 중학교 때 힘의 합성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은 방향의 힘은 더하고 반대 방향의 힘은 빼고 비스듬하면 평행사변형 그리고 이런 힘의 합성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알겠어?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한 종류의 힘을 딱 만들었을 때 그 힘이 0이 돼야지만 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았니? 이게 관성인 거야. 설명 볼까요? 뉴턴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됐습니까? 이때 관성을 일으키려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려면 힘이 어때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관성이에요.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A라고 이렇게 적거든요. 알았어? 그런데 얘네들은 보통은 빠르기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빠르기의 변화. 아,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랬을 때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빠르기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힘의 효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우리 관성은 힘이 없어야 된다 그랬지? 그런데 가속도의 법칙은 힘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이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이 힘과 비례 관계예요. 질량이 같을 때 힘을 세게 주면은요, 빨리 속력이 변할 거고, 힘을 약하게 주면은 천천히 속력이 변할 거예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요거예요. 가속도는 힘의 비례. 알았어? 그런데 예를 들어 동일한 힘을 주고 있을 때 가속도는 질량의 반비례하거든요. 무거운 녀석이면 잘 안 움직일 거 아니야. 반대로 가벼운 물체면 잘 움직이겠지.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가속도랑 질량의 관계는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로 가지고 만들어낸 공식이 바로, 잘 보세요, A는 M분의 F입니다. 아니? 그랬을 때 요 M 질량이에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초당 속력이 얼마씩 변하지? 이걸 나타내는 게 가속도거든. 알았어? 근데 봐봐. A는 M분의 F야. 분모를 넘길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F는 뭐가 나오죠? M A가 나오죠. 너무 간단한 공식이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런데 이 공식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모두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F는 ma. 가속도의 법칙에서 나왔죠? 하지만 관성도 보세요. 관성에서는 힘이 얼마라고? 0.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그 물체의 질량이 아무리 크든 작든 가속도는 얼마? 0이 나와야 돼요.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빠르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설명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았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에요. F는 M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학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바로 이 작용 반작용인 것 같아요.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뭐지? 자, 내용 한번 볼까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힘을 받은 물체는 힘을 준 물체에게 같은 크기의 힘으로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볼래? 얼음판이 있어요. 얼음판이 있는데 얼음판 위에 두 명이 서 있어. 한 명은 어른이 한 명이 서 있고 한 명은 조그마한 애가 하나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A라고 하고 이 사람을 B라고 한번 해보자. 알았니? 근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죽어라! 이러면서 밀었어요. 알았니? 이렇게 A가 B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 힘을 F,
A, B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알았니? A가 B에게 죽어! 이러면서 밀었어요. 그럼 튀어나가겠죠.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A가 B만 민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B도 A에게 힘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A에게 힘을 줘요. B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A가 팍 미는 순간에 B는 A에게 분명히 힘을 줘. 그 힘을 F, BA라고 한번 해보자. 알았어? 그랬을 때 FAB를 작용하면은 FBA라고 하는 반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FAB는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죠? FBA는 왼쪽으로 가해지죠? 방향은 반대예요. 하지만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아니 왜 A가 B를 밀었는데 왜 B가 또 A를 힘을 주는 거지? 이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선생님이 벽을 밀 거예요. 벽을 팍 밀 거란 말이야. 내가 벽에게 주는 힘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그런데 내가 벽을 탁 밀면은 선생님 몸이 뒤로 움직이거든요. 나는 왜 뒤로 움직이지? 내가 힘을 받았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준 힘은 벽한테 주는 힘밖에 없는데 왜 내 몸이 뒤로 밀려나지? 내가 벽을 밀면, 작용을 하면은요, 벽이 나를 미는 반작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로 밀려나가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작용 반작용입니다. 다리로 땅을 딱 밀어요. 땅을 미는 거야. 땅이 뒤로 밀려나가야 돼. 그런데 딱 미는 순간에 땅이 우리도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딱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다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A가 B를 밀었지. 그러면은 B는 으악 하고 뒤로 밀려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A가 B를 팍 밀면은 B도 A도 뒤로 끄떡 이러거나 아니면 뒤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게 B가 A에게 힘을 줬기 때문이에요. 저 두 개의 힘은요,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거든. 근데 우리 옛날에 힘의 합성에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은 두 개 더해버리면은 0이 돼버린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냐면은 저 두 개의 힘은 합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하나의 힘은 B가 받는 힘이고 하나는 A가 받는 힘이라 가지고 대상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얘네들이 서로 간에 그 힘을 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요. A의 질량이 60kg짜리 사람이라고 합시다. B가 30kg이에요. 근데 A가 B에게 죽어! 이러면서 밀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힘을 60N을 줬다고 치자. 그러면 B도 A에게 얼마 줘야 돼? 얼마 줘야 돼 이거? 60N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이 B를 밀었잖아? 60N?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질량에 해당하는 것만큼 가속도가 생겨요. 알았니? 그러니까 잘 봐. 정리해줄게. B의 가속도를 계산해보자. B의 가속도. 오케이? 자, B의 가속도를 계산할 겁니다. A, B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 질량이 얼마? 얼마? 30kg. 힘은 얼마 받았어? 60N. 따라서 가속도가 얼마니? 2m/s의 제곱 나오죠? 이 사람은 초당 속력이 2m/s씩 증가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의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볼까? A는 질량이 얼마야? 60이지. 그러면은 60kg에 힘 얼마 받았어요? 60N 받았죠.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1m/s의 제곱이야. 둘의 가속도가 다르지. 뭔 얘기일까? 가속도가 크면 속도 변화가 큰 거거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힘을 빵 하고 받는 순간에 B는 으악 하면서 가속도가 생기지만 A는 하고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알았니? 질량이 다르니까 힘이 똑같아도 효과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너 있잖아. 나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떨어지지.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나한테 끌려온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나한테 끌려온다. 근데 이거 맞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라고 하잖아. 중력이 뭐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지. 맞지?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야. 내가 창문 밖으로 뛰었어. 그러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생길 거거든?
그런데 작용 반작용은 항상 서로 상대에게 힘이 가해져야 돼요.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면은 나도 지구를 잡아당겨야 돼. 알았니? 그래서 지구가 나한테 끌려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똑같은 힘이지만 뭐가 달라? 질량이 달라, 그지? 내 질량과 지구의 질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줘도 나는 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니까 쭉 잡아당겨지는 거고, 지구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안 잡아당겨지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내가 떨어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런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응? 아,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일단은 뭐 학교 선생님의 성향상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융합과학에서는 케플러의 법칙도 중요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기를 닦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법칙이 있고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공식들이 있고 그게 무엇인지 정도, 그리고 간단한 계산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할 줄 알면은 내용 자체를 쓸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해주신다면 그 자세한 내용들을 듣고 거기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페이지 24쪽까지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 계속해서 운동 부분 뭐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